안녕하세요. 지구과학 읽어주는 유쌤입니다. 저희가 지난 12강에서는 열대저기압인 태풍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이번 13강에서는 강수 가정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악기상,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가지 대기적인 현상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강수 가정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해요. 사실 강수 가정에 대한 거는 우리가 중학교 때 어느 정도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비가 내리는 과정이 어떠하다라는 걸 학습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거를 전부 다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살을 붙여서 우리가 좀 학습을 더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제 왼쪽에 그림이 있는데 통상적인 구름방울의 크기가 0.02mm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통상적인 빗방울은 2mm예요. 저희가 이제 구름이 끼면 항상 비가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름이 끼더라도 비가 내리기 위해서는 중간 과정이 필요한데 그걸 우리는 강수 과정이라 부르죠. 자, 그래서 일반적인 구름방울이 0.02mm니까 통상적인 빗방울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때요? 네, 직경의 비가 100배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결국 부피비는요, 100의 3승,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이에요. 그래서 100만 개 차이가 나죠. 그래서 한 개의 빗방울을 만들려면요, 구름방울이 100만 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흐리더라도 비가 내리려면은 상당히 어려운 조건을 극복해내어야만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를 생각을 해보면요.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구름방울의 반지름이 커질수록 수증기의 확산이나 응결, 즉 뭐 응결에 더 포커스를 주시면 되겠는데요. 어쨌든 이 확산 및 응결에 의해 성장하는 속도가 둔화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 표를 보시면 최초의 직경이 왼쪽이 작죠? 10분간 수적의 성장률이 1900%인데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만약에 5000 마이크로미터다. 0.0008%입니다. 그러니까 반지름이 커질수록 그 속력이 확실하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증기가 예를 들어서 응결을 해서 물방울이 된다고 봤을 때 응결이 되는 정도가 일정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 같은 양의 수증기 분자가 들어오죠. 그러니까 물방울의 시간당 질량 증가 변화율 혹은 부피 증가 변화율은 일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양의 수증기가 계속해서 달라붙는다는 거죠. 그런데 크기가 클수록 같은 양의 수증기가 붙더라도 반지름이 늘어나는 정도가 점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크기가 클수록 성장하는 속도가 느려진다는 거예요. 단순히 확산 및 응결에 의해서는. 뭐 이거는 여기 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요. 우리가 숫자를 집어넣어서 직접 계산을 해봐도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뭐 굳이 계산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가만히 두면 수증기가 응결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걸만으로는 성장하는데 속도가 점점 느려지니까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 열대지방 같은 경우에는요. 구름이 발생한 후에 1시간 이내에 비가 내리는 경우가 꽤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확산 및 응결에 의해서 비가 만들어진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른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다가 이제 학자들이 고민해서 생각해낸 게 바로 두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바로 빙정설이에요. 빙정설은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 구름 내부의 온도가 0도씨보다 낮은 구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런 경우가 중위도 혹은 고위도예요. 특히 중위도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는 또 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뭐 중위도의 겨울이라든가 혹은 고위도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뭐 근데 그거는 보통 중학교 때 많이 했던 얘기고요.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0도씨보다 낮은 구간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시는 게 좀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용어를 좀 생각을 해보면 빙정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얼음 결정입니다. 그냥 얼음이라고 생각해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다음에 빙정핵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응결했을 때 안에 응결을 도와주는 걸 응결핵이라고 부른다고 우리 중학교 때 했었죠. 마찬가지로 빙정을 어, 그러니까 얼음이라 그랬는데 얼음이 잘 얼 수 있게끔 해주는 핵의 역할을 해주는 걸 우리는 빙정핵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 빙정핵의 역할이 왜 필요하냐면요. 만약에 구름 속에 빙정핵이 없다면 0도씨가 돼도 구름방울들이 액체 상태로 실제로는 존재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0도씨가 되면 언다고 배웠는데 자, 그건 어떤 경우예요? 네, 두 가지가 걸리는데 첫 번째,
순수한 물일 때 가능해요. 근데 공기 중에 있는 물은요, 100% 순수한 물이 아니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0도씨에 온다는 건 뭐예요? 지표면, 즉 1기압일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거 구름 내부잖아요. 즉 구름이라는 거는 지표면보다 위쪽으로 올라갔죠. 상층이란 말이에요. 기압이 다르죠. 그래서 이게 빙정핵이 없다면요. 0도씨가 돼도 구름방울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가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0도씨보다 온도가 낮은데 그 이하인데 얼음을 이루고 있지 않은 물방울을 우리는 관행강 물방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0도씨 이하인데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물이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또 그렇다고 무한대로 계속해서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0도씨에서 마이너스 40도씨 사이에서는요. 관행광 물방울과 얼음이 공존하는 상태예요. 하지만 마이너스 40도씨, 즉 영하 40도보다 낮으면 네, 완전히 얼음 결정으로만 네, 구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지금 0도씨보다 낮은 구간이 있다라고 써놨는데 만약에 이게 빙정설이 되기 위해서는요. 구름 내부가 마이너스 40도씨보다도 낮으면 이것도 빙정설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0도씨보다 낮고 마이너스 40도씨보다는 높은 구간, 이 사이의 값을 갖고 있는 구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0도씨에서 마이너스 40도씨 사이에서는 빙정과 관행강 물방울이 모두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빙정이라고 하는 거는요, 얼음이고요. 관행강 물방울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물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고체인 경우에는 액체인 경우보다 훨씬 더 물 분자가 강하게 결합이 돼 있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액체인 경우보다 고체인 경우에 포화 수증기압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수증기가 주는 압력이 포화 상태에 있다고 했을 때 압력이 누가 크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증발을 잘할 수 있느냐? 그거를 가지고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고체가 훨씬 더 결합이 세니까 증발을 적게 하는 거예요. 포화가 됐을 때. 그래서 수증기압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한 결합을 끊을 수 있을 만큼 에너지가 높은 분자가 얼음보다 물에서 더 많이 나타나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포화 수증기압 자체가 관행강 물방울이 크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림을 볼게요. 나와라 그림. 네, 왼쪽이 물방울이고 오른쪽이 빙정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이 포화 상태에 있을 때 주변에 있는 수증기의 압은 누가 크느냐? 물방울 주변이 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디로 이동해요? 기압이 큰 데서 기압이 작은 데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방울 주변에 있던 수증기가 빙정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관행강 물방울은 계속해서 증발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의 크기는 점점 감소해요. 크기가 줄었어요. 대신 수증기가 어디로 갔어요? 빙정으로 갔죠? 그래서 빙정에 달라붙으면서 빙정의 크기는 증가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빙정과 관행강 물방울의 포화 수증기압 차이로 인해서 빙정의 크기가 점점점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게 된 빙정은 무겁단 말이죠. 그러니까 빠르게 하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강하면서 뭐 빙정과 빙정하고 부딪히기도 하고요. 관행강 물방울과 또 결합하기도 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더 빠르게 커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너무 커지게 되면요. 이게 결국에는 쪼개져요. 계속 그 형태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또 크기가 작아진 하나의 빙정핵이 생긴 거죠. 그러면 얘네들이 계속 하강하면서 또 다시 크기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빙정핵이 하나였다고 하더라도 계속 구름 내부에서 떨어지면서 빙정핵의 크기가 많아지고 그러면서 눈 입자들이 점점점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표면으로 떨어지다가 지표에 도달하기 전에 영상인 상태를 만나면 녹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녹으면 비가 되는 거고요. 그대로 떨어지게 되면 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빙정설로는 고緯도하고 중緯도에서의 보통 눈이나 비가 내리는 강수 과정을 설명하는 게 바로 빙정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충돌병합설이에요. 얘는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구름 내부의 온도가 0도씨 이상인 경우, 그러니까 0도씨보다 낮은 곳이 전혀 없을 때 충돌병합설로 설명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저위도고요. 중위도 중에서는 여름철에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수적의 반경, 즉 물방울의 반경이 20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으면 자, 작으면 누가 더 수적을 성장시키는데 물방울을 성장시키는 우세하냐?
응결에 의해서 주로 성장이 됩니다. 자, 근데 20 마이크로미터보다 커지면 요 값, 충돌에 의해서 성장하는 게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이거를 보여주는 그래프예요. 그래서 직경이 20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으면 응결에 의해서 수적이 성장하고요. 물방울이 성장하고요. 직경이 20 마이크로미터보다 크면 충돌 병합에 의해 성장을 하니까 결국 결론이 뭐다? 기본적으로 물방울의 반경이 20 마이크로미터보다는 커야 돼요. 그래야 빗방울이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돌 병합 과정에 의해서 어쨌든 20 마이크로미터보다는 커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충돌 병합설로 한번 성질병을 해볼게요. 중력이 저항력보다 크다라고 하면 결국 이 물방울이 낙하하게 돼요. 근데 이 낙하 속도가 점점 증가하겠죠? 근데 속도에 따라서 저항력도 커져요. 결국에는 이 저항력과 중력의 평형을 이루게 되는데 그러면 가속도가 0인 상태로 떨어지게 됩니다. 즉 일정한 속도로 물방울이 낙하하는데 이거를 우리는 종단 속도라고 불러요. 이 종단 속도는요. 낙하할 때 결국 최대 속도가 되는 거고요. 공기의 저항력과 중력의 크기가 같을 때 생기는 속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종단 속도는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되냐면요. 바로 이것입니다. 질량이 클수록 크기가 더 클수록 커요. 이게 스토크스의 정리 스토크스의 법칙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종단 속도는요. 입자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게 물방울이 생겼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종단 속도, 즉 떨어지는 속도가 모두 같다면요. 물방울끼리 충돌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이 성장을 못한단 말이죠. 그런데 바로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종단 속도가 큰 녀석일수록, 즉 입자 반지름이 큰 녀석일수록 종단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물방울이 처음 생겼을 때 크기가 완벽하게 똑같은 게 아니면 어떻게 해요? 떨어지는 속력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큰 물방울이 빨리 떨어지니까 그 아래쪽에 있던, 그러니까 이 큰 물방울이 떨어지면서 아래쪽에 있던 이 조그만 물방울보다 빨리 떨어지니까 얘네들하고 충돌하면서 병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얘네들의 크기가 점점점 커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러다가 5mm보다 커지면요. 낙하다가 또 쪼개져요. 그럼 쪼개진 물방울이 다시 충돌 병합하면서 다시 크기가 커지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빗방울들이 만들어질 수 있고요. 그게 비가 돼서 내리는 게 바로 충돌 병합설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두 가지 빙정설과 충돌 병합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래서 비는 결국 어떻게 내리느냐? 자, 어차피 충돌 병합설인 경우에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 경우보다 요 경우는 일단은 빙정설의 경우라고 좀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원리인데, 자, 내리던 눈이 결국 지표면 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영하다? 그러면 눈이 녹지 않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내리겠죠? 자, 내리다가 이만큼의 아주 넓은 영역이 영상이에요. 그러면 눈이 내리다 녹습니다. 그럼 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때는 굳이 이 두 가지를 구분을 하지 않고요. 자, 중요한 건 뭐냐? 눈이 돼서 내렸는데 어때요? 여기 동그라미 친 이 부분이 영상이에요. 눈이 녹아요. 그런데 다시 지표면 부분으로 오면은 기온이 떨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실제 기온 분포는. 그러니까 다시 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빗방울도 있고 얼음도 있어요. 이걸 우리는 진눈깨비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왼쪽은 고등학교 때는 언급되지 않지만 그림에 있으니 소개하다면 지표면 근처에서 영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시간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얘가 그대로 물방울로 떨어지는데 기온 자체가 영하니까 얘가 관행각 물방울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엄비라고 부릅니다. 이 엄비는요, 물방울로 떨어졌는데 지표면에 어딘가하고 접촉을 딱 하는 순간 쫙 얼어버려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강수의 종류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악기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대표적인 게 바로 뇌우입니다. 자, 뇌우는요, 번개와 천둥을 동반한 강우예요. 그래서 정란운에서 생기고요. 상승기류가 굉장히 강할 때 생깁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요. 지표면의 국지적 가열, 한랭 전선면, 강한 저기압 등에 생성되는데 결국에는 이 세 가지가 모두 어디에 연결이 되느냐? 강한 상승기류가 있을 때 자, 지표면에 국지적 가열이 발생하면요. 그 부분만 기온이 높아요. 가볍죠? 굉장히 빠르게 상승합니다. 이거 여름철에 잘 나타나는 거고요. 한랭 전선면은 전선면의 기울기가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타고 올라가면 상승기류가 급격하게 나타나요. 그리고 강한 저기압, 즉 저기압이 강해도 상승기류가 크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정란운이 굉장히 잘 발달되면서 번개와 천둥을 만들게 돼요.
자, 근데 뇌우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고등학교 때 다루는 뇌우는요. 기단뇌우하고 위험뇌우라고 구분을 할 수 있고요. 그나마 뇌우가 생기면 상승기류가 큰데 상대적으로 보면 네, 고도에 따른 풍속의 차이가 적으면요. 기단뇌우가 발달해요. 기단뇌우. 가장 기본적인 뇌우의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고도에 따른 풍속의 차이가 크면 위험뇌우 혹은 악뇌우라고 해요. 풍속 차이가 크면. 자, 근데 기단뇌우는 상대적으로 볼 때 지속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고요. 보통 소나기성 강우고요. 위험뇌우는 지속성이 길기 때문에 보통 정체전선 이런 데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차이는 뭐냐? 위험뇌우는요. 상승기류와 하강기류의 경계선이 수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비가 떨어지게 되면요. 어떻게 되죠? 상승기류를 약화시키다가 이게 비의 양이 많아지면 하강기류로 변환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속적으로 상승기류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지속시간이 짧아요. 자, 그런데 위험내우는요. 어떻게 돼요? 고도에 따른 풍속 차이가 크다 보니까요. 상승기류 자체의 지표면에 대해서 완벽하게 수직이 아니라 약간 기울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강기류가 지면을 이렇게 내리게 되는데 결국에는 강수 영역은 하강기류를 계속 타고 내려오는 상태가 되고요. 상승기류 자체는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얘가 지속시간이 깁니다. 저희가 고등학교 때는 사실 위험내우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하지 않아요. 기본적인 기단 내우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방금 위험내우에 대해서 소개한 거는 참고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단 내우, 풍속 차이가 적을 때 지속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다. 그래서 저희가 고등학교 때 배우는 내우의 내용은 사실은 지금 보이는 내우의 발달 단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한번 살펴보죠. 1단계는 적운 단계예요. 근데 이제 내우는 언제 생기냐면요. 상승 기류가 강해야 되기 때문에 지표 온도가 높은 한낮에 잘 생기고요. 그다음에 여름철에 잘 생겨요. 자, 그래서 적운 단계에서는요. 일단 상승 기류에 의해서 적운이 발달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강수를 형성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왜? 정라눈이 생겨서 거기에서부터 응결 생기면서 떨어지면서 점점 입자가 커지고 막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럴 시간이 부족한 단계. 즉, 적운 단계는 정라눈이 생기지만 비는 내리지 않는 단계입니다. 자, 그러다가 충분히 정라눈이 발달이 되고요. 강수가 형성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부의 강수, 즉 물방울이 누적되면서 상승기류가 이 강수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강수가 무거워져서 점점점 내려옵니다. 그러면 하강기류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하강기류가 구름 밑면을 떠나서 떨어지면 그때 비로소 성숙 단계에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 주변에 한랭한 공기가 구름 안으로 유입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면 한랭 건조한 공기는요. 수증기가 포함된 공기보다 무거워요. 왜? 일반적인 공기의 분자량이 평균적인 분자량이 28.9인데 수증기는 18이잖아요. 그러니까 건조한 공기가 더 무겁거든요. 그러니까 하강기류가 더 지속되고 강해지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강력한 비가 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숙 단계는 그래서 하강기류를 타고 내리는 비의 영역이 있고요. 아직 상승기류는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공존하고 있어요. 이때 번개와 천둥 등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이 지속 시간은 굉장히 짧아요. 왜냐하면 이 하강기류가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상승기류를 압도하게 되고요. 그러면 하강기류가 전체적인 구름 영역을 가득 채우게 되면요. 상승하지 못하는 공기에서는 더 이상 구름이 생겨날 수가 없게 되죠. 그러므로 비의 세력이 약해지고요. 그러므로 수증기의 공급도 약해지고 결국에는 하강기류 세해지면서 비가 그치게 되는 소멸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내후의 발달 단계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기류 영역과 하강기류 영역이 이렇게 나뉘는데 이게 거의 수직으로 되어 있다는 거고요. 참고로 아까 했던 악내우, 위험내우는요. 얘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표면을 기준으로 보면은 상승기류가 있는 영역과 하강기류가 있는 영역이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면 비가 내리더라도 하강기류 영역에서만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상승기류 영역을 모두 덮지 못합니다. 그리고 비는요. 잘 보시면요. 하강기류 영역에서만 내려요. 자, 사진을 볼게요.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 구름 전체 중에서 여기만 비 오고 있죠. 그리고 여기도 지금 뚜렷하진 않지만 아마 이 정도에서 비 오는 것 같아요. 여기도 이 정도에서만 비 오고 있죠. 그래서 하강기류가 존재하는 영역에서만 강수가 나타나고요. 번개는 보시면 여기 강수가 없는 영역에서 조금 보이죠.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렇게 내우의 특징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내우 하면은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번개입니다. 번개. 근데 번개를 아주 자세하게 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볼게요. 번개라는 건 결국 뭐냐면 구름 하부에 음전하를 띠고 있고요. 상부에 양전하를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부 쪽에 음전하, 상부 쪽에 양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이차가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요. 지표면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방전 현상이 일어나요. 실제로 이 방전은요. 구름 내부에서부터 이렇게 전달되어 옵니다. 그러다가 얘가 지표면으로까지 나가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구름 하부는 왜 음전하고 상부는 양전하냐면요. 애초에 여기서 빙정이 있을 때 빙정 내부와 외부의 온도차가 있어요. 아주 미세하지만 그 온도차 때문에 중심 부분이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요. 바깥쪽이 플러스 전하를 띠는데 이 빙정이 떨어지다가 보면 깨진단 말이죠. 충돌하거나 이래서. 그럼 깨지면 중심 부분에 있는 것보다 주변부가 깨지죠. 그럼 주변부에 있는 애들은 양전하를 띠고 있는 그 빙정의 조각들이 떨어져 나가죠. 근데 걔는 크기가 작아요. 그러니까 가벼우니까 얘네들이 상승 기류를 타고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상대적으로 중심 부분에 남았던 이 빙정의 조각들은 무겁기 때문에 그대로 내려와요. 이게 반복이 되고 많은 입자들이 동일한 상황을 하게 되면 결국 구름 하부는 음전하를 띠고 있는 애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요. 양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들은 가볍기 때문에 위로 뜨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부에 음전하, 상부에 양전하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번개는 이런 식으로 구름 내부에서 음전하와 양전하가 서로 영역을 다르게 하기 때문에 여기에 의해서 전이차가 발생하면서 방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천둥은요, 결국 뭐냐면 번개가 치는 영역이 급격하게 온도가 상승해요. 그러면 공기가 갑자기 팽창합니다. 그러면 그 충격파가 발생을 하는데 그 충격파가 바로 천둥이에요. 그러니까 천둥은 반드시 번개가 칠 때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천둥은 소리이기 때문에 음속의 속도로 전달이 되고요. 번개는 빛이기 때문에 빛의 속도로 갑니다. 그래서 번개, 즉 빛의 속도가 훨씬 빨라요. 그러니까 번개가 먼저 발생을 하고요. 천둥이 나중에 치게 되죠. 그러니까 번개와 천둥이 치는 소리의 그 시간 간격을 잘 계산해 보면 대략적으로 관찰하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 거리에서 번개가 치고 있는지도 추정해 볼 수 있어요. 시간 차이가 클수록 결국 멀리서 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박이에요. 이 우박은 여러분 눈하고 조금 다른데 차이점이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자, 기본적으로 상승기류에서 구름이 생기게 되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강수 과정에 의하면요. 하강하면서 점점 더 성장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봤던 기본적인 내우에서의 비는요. 한번 하강하면 그냥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박은요. 이렇게 강수가 만들어서 떨어지는데 상승기류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면 얘가 떨어지다가 지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무거워지면 떨어지는데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상승과 하강을 반복을 하다 보면요. 이 얼음 덩어리 자체가 단단하고 굉장히 커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우박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박의 지속 시간은 보통 굉장히 짧고요. 이게 떨어지면 농작물도 피해, 시설물도 피해고 잘못하면 사람이 다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집중호우라고 하는 게 있죠. 이 집중호우는요, 요걸 잘 봐야 돼요. 정의. 자, 이 정의가 보시면 시간당 30mm 이상, 하루에 80mm 이상, 하루에 영광 수량의 10% 이상인데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되는 게 아니고 세 개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우리는 이걸 집중호우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이 집중호우는요. 단지름 10에서 20km 정도 그 정도에 한정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넓지 않고요. 되게 좁은 영역이고요. 지속 시간이라고 해봤자 짧으면 수십 분, 길어도 수시간 정도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기 때문에 네, 순간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 만약에 어떤 하수시설이나 배수시설이 잘 안 돼 있으면 이게 물이 고이고 이게 침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집중호우는 일반적인 장마전선에 비해서요. 비교적 좁은 영역에 강수가 집중돼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게 지금 전체 장마전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 영역만큼의 비가 오고 있죠. 근데 집중호우는 이 정도. 그래서 얼핏 보면 표가 안 날 수도 있는데요. 좀 조금 구체적으로 따져보면요. 확실히 집중호우가 내리는 그 영역이 일반적인 장마전선보다 좁습니다. 그래서 수명이 짧기 때문에 일기예보가 어려워요. 근데 이 집중호우 같은 경우도 언제 잘 생기냐면은 급격도로 정란운이 발생하는 경우 굉장히 빠르게 그래서 여름에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름에는요
국지적인 날씨를 우리가 예측을 잘하기 힘듭니다. 기상청에서 날씨 예측이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언제 여기 집중호우가 발생할 거라고 추측을 했는데 전혀 안 오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 반대로 날씨가 맑을 거라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정란운이 발생하면서 집중호우가 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보가 어렵다는 거 조금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폭설이 있는데 폭설은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단을 학습하면서 기단의 변지를 배웠어요. 그래서 기단의 변지를 배울 때 폭설이 왜 생기는지 이미 배웠단 말이죠. 자, 일단 정의는요, 마찬가지로 시간당 1에서 3cm 이상, 하루에 5에서 20cm 이상이고요. 둘 중에 하나를 만족하면 되고요. 서해안의 폭설은 우리가 배웠죠. 겨울철 시베리아 기단이 어떻게 돼요? 원래 한랭 건조하는데 건너옵니다. 그러면 따뜻한 바다를 지나면서 하층 가열과 수증기를 공급받으니까 얘가 불안정해지면서 상승하면서 구름을 만들고 눈을 만들게 돼요. 이게 겨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부분이 결국에는 바다에서 가까운 쪽이냐 여기다 눈을 다 뿌리고요. 전라도하고 충청도에 눈 다 뿌리니까 경상도는 어때요? 여기는 이미 육지잖아요. 육지를 건너와야 되잖아요. 그만큼 수증기 공급이 원활하지 않죠. 그러니까 눈이 덜 옵니다. 그래서 서해안 폭설이에요. 동해안도 폭설할 수 있는데 이건 뭐냐면 국지적으로 이렇게 북동풍이 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네 뭐죠? 바다죠. 바다인데 점점 내려오니까 따뜻한 바다를 지나는 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층이 가열받으니까 불안정한 상태가 되고 수증기는 많아요. 근데 여기 태백산맥이 있죠. 태백산맥.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오다가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산을 따라 올라가죠. 그러면 구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수증기는 많이 머금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 동해안 지방에 폭설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파는요. 정의는 겨울철 최저 기온이 12에서 15도, 즉 영하 12도에서 15도 이하로 2일 이상 지속되면 우리는 한파라고 얘기해요. 근데 전통적으로 우리는 한파를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시베리아 기단의 주기적 강약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3한 4온이다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3일 춥고 4일 따뜻하다. 그러니까 시베리아 기단이 계속 강한 게 아니라 조금 셌다가 약해졌다를 반복한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는요, 이 시베리아 기단의 주기적 강력으로 보통 얘기를 하지 않고요. 요 북극 진동으로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추워지면요, 겨울에 3일 따뜻하고 3일 춥고 4일 따뜻하다 이런 경향이 없고요. 뭐 일주일 내내 춥다든가 심지어 길면은 막 2주일, 한 달 내내 추운 경우도 있었어요. 저번에 몇 년 전에 보시면 한강에 유빈이 떠다닐 정도로 거의 막 영하 20도씩으로 거의 한 달 정도 있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자, 그런 것들은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북극 진동이라는 것으로 설명을 해요. 자, 북극 진동이란 뭐냐면 북극에 존재하는 찬 공기의 소용돌이가 수십일 내지는 수십 년의 주기로 강약을 되풀이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북극 진동 지수라는 게 있는데 양의 값을 가지면요. 안정적인 북극 진동을 하는 거예요. 제트 기류 우리 안 배웠지만 지투에서 나오는데 상층에 있는 서쪽에서 동으로 부는 강력한 바람이에요. 이게 훨씬 더 강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강력한 바람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니까 고위도에 있는 찬 공기를 이 안에 가둘 수가 있어요. 이게 북극 진동 지수가 양인 상태예요. 자, 그런데 북극 진동 지수가 음인 경우는 뭐냐면 제트 기류가 약해졌어요. 이 제트 기류는 특징이 약해지면요. 이렇게 사행을 합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천천히 상대적으로 물론 굉장히 빠른 속도지만 평소보다 느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고위도 지방의 찬 공기에 대한 경계면 역할을 하는 게 제트 기류인데 이 제트 기류의 경계면이 사행을 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찬 공기가 내려간 영역이 생기고요. 여기 내려간 영역이 생기고 상대적으로 위도가 비슷한데 더운 공기가 들어가 있는 영역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북극 진동 지수가 음인 시기에는요. 중위도 지역에 한파가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어디요? 여기 제가 지금 체크 표시한데 이런 데는 위도가 같지만 찬 공기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날씨가 굉장히 추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게 북극 진동 지수가 음이라고 해서 무조건 한파가 오는 건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 달라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자, 제가 여기 A라고 B라고 쓴 데는 뭐죠? 네, 찬 공기가 내려왔으니까 한파가 와요. 그런데 C, D, E라고 제가 써본 이 지역은 뭐죠? 오히려 따뜻한 공기가 올라왔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추위를 갖게 되는 거죠. 특별히 더 추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가 제트 기류가 상대적으로 저위도로 향한 곳은 찬 공기가 남하하니까 한파가 오고요. 상대적으로 고위도로 향한 쪽은요. 오히려 따뜻한 공기가 올라갔기 때문에
겨울인데 그렇게 춥지 않은 상태가 되는 네,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걸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경우예요. 자, 보시면 이 빨간색 띠가 지금 제트기류인데 약해졌어요. 그러면 사행을 하죠. 그러면 여기 요 서울과 철원 같은 경우에는 찬 공기 영향이 들어가니까 기온이 굉장히 추워요. 그런데 베이징 같은 경우에는 예, 따뜻한 영역 안에 들어간 셈이죠. 그래서 별로 춥지 않습니다. 위도가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황사는요. 봄에 주로 발생을 하고요. 정의는 중국과 몽골에서 발생한 모래먼지가 네, 800 마이크로그램 퍼 제곱미터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나타냅니다. 보통 봄에 발생하고요. 봄에 발생하는 이유는요. 기본적으로 이제 편서풍 지대인데 봄 전의 계절이 겨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겨울이기 때문에 건조하죠? 그래서 많은 먼지들이 공기 중에 유입되고요. 봄에 우리나라로 잘 오게 되는 거고요. 가을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지만 여름이 바로 전 계절이죠. 비가 많이 내리니까 상대적으로 공기 중에 먼지 양이 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황사는 주로 봄에 발생을 합니다. 이거는 약간 미세먼지하고 조금 달라요. 황사는 보통 계절을 좀 타고요. 미세먼지는 계절을 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대기 중에 부유하는 고체나 액체 입자인데요. 이거는 계절과 상관없이 만들어져서 편서풍의 흐름을 타고 서에서 동으로 이동해 옵니다. 이게 자연적으로 발생하기도 하고요. 인간의 산업활동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발생하기도 해요. 보통 우리는 PM10, 그다음에 PM2.5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많이 초미세냐 미세냐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참고로 크기를 보시면 되고 이 그 미세먼지의 크기를 보시면요. 머리카락보다 훨씬 작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무서운 이유는 저기 보시면요. 네, 우리의 몸 안에 다 침착이 된다는 거예요. 10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요. 폐에 상당히 많이 0.1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으면 기관지나 폐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흐름을 좀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흐름을 조금 볼 수가 있고요. 뭐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우리가 악기상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다른 단원으로 넘어가요. 같은 이제 유체지만 네, 해양에 대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